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막는 노란봉투법이 2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바로 통과된 겁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10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을 막겠다고 해왔는데 이 위원장 탄핵 카드에 갑자기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 배경엔 노란봉투법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먼저 긴박하게 돌아간 오늘 국회 상황부터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KBS와 MBC, EBS의 이사수를 지금의 2배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해 정권의 입김을 줄이는 내용으로 모두 민주당이 본회의에 바로 올린 법안들입니다.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주기기법과 방송 민주당 연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과 인권을 상당 부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방송 3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이 법들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수 있던 건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으려 나섰기 때문입니다. 의원 한 사람당 최소 3시간씩 필리버스터 한다며 어떻게든 막겠다던 국민의힘이었는데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면 그 사이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 노란봉투법 등을 내준 겁니다. 방송 장악이 얼마나 중요하면 방통위원장 지키려고 이런 꼼수까지 쓰느냐고 민주당은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표결을 앞둔 상황.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본회의장을 빠져나왔고 무제한 토론은 취소됐습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대 악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를 불가피한 사유로 포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초선과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1인당 최소 3시간씩 최장 96시간 무제한 토론으로 버틴다면서 되도록 많은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주말과 밤사이 상황에 대비해 다음 주까지 본회의 대기조도 짜놨습니다. 이런 계획을 갑자기 모두 취소한 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표결에 붙여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본회의를 계속 열어둔다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시간만 벌어준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자신들의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조차도 이동관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내려놓는 걸 보면서 얼마나 방송 장악이 이 정부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면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을 내준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당장 경영계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노동계는 그럴 경우 거세게 반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생기면 어떻게 변하는 건지 또 쟁점은 뭔지 박소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노란 봉투법의 핵심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더 넓히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른바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놓고 정부와 경영계는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무분별한 단체 교섭과 잦은 쟁의 행위 발생으로 산업 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인 교섭권을 주고 교섭이 활발해지면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하는 판례도 잇따릅니다. 노란 봉투법의 또 다른 핵심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손배가압류라는 이런 악법이 사실상 일상적인 삶을,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다른 데 취업도 할 수 없고 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낙인이 찍히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조합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의 투쟁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어떻게 될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어떻게 처리될지 정치부 김지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도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다, 어떻게든 막아서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이 산업 현장 혼란과 편파 방송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의회 폭거를 국민의 반대로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께 이 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절반이 넘는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당초 세웠던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붙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그런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라도 먼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게는 왜 그렇게까지 탄핵안 처리를 막아서는 게 중요했던 건가요? 네, 탄핵안이 처리되고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사실상 업무가 마비됩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직무를 못하게 되면 이상임 부위원장만 남습니다. 네. 현재 여권이 내년 총선 전까지 구상하는 이 공영방송 정상화, 가짜뉴스 대응, 그리고 YTN 민영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국회는 닫혀 있는 거죠.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처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열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에 보고된 탄핵안이 72시간이 지나서 폐기가 되면 일사부재의, 그러니까 동일 회기에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회가 이 해석을 어떻게 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은 파업 시작 전이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했지만 지금 퇴근길은 무척 혼잡하다고 하는데 상황 어떤지 바로 합정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소희 기자, 파업 때문에 운행하는 열차가 줄어든 상황인 거죠? 많이 혼잡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이용객들이 오가는 환승 통로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과 공사 직원들이 하루 종일 붐비는 지하철역을 통제했습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를 앞두고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재난 문자까지 왔는데요. 어디를 특정할 것 없이 많은 역에서 승강장에 사람이 쌓이고 있다. 30분째 차가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찰구 밖까지 줄이 섰다거나 계단에 사람들이 꽉 찼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몸 돌리는 것도 힘들고서는 거의 얼굴이 밀착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급경고 하니까 다 밀려가지고 압사될 뻔하고. 네, 그런데 이 파업은 내일 오후 6시까지로 예고돼 있잖아요. 내일 출근길은 어떨까요? 오늘 퇴근길이 가장 고비입니다. 잘 넘기면 내일은 안전이 우려될 정도의 혼잡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는 100% 운행을 하도록 노사가 협정을 맺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파업이 시작하고도 출근길에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내일 낮 운행률은 오늘처럼 80% 수준이 될 텐데요. 내일 오후 6시 노조원들이 파업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복귀할 걸 감안하면 퇴근길 운행률은 오늘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파업은 사실 경고성이잖아요. 내일 파업을 풀더라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노사는 언제쯤 다시 만나게 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노조와 공사 측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공사 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안에 대해서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토록 협상이 열리지 않으면 수능일인 16일 이후에 전면 파업을 예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소희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노사가 합의를 못하면 또 지하철이 멈출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국노총이 파업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민주노총만 나홀로 파업인 셈이라 공사와 서울시는 명분 없는 파업에 타협 안 한다며 더욱 강경해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6년까지 2,212명 규모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12명, 서울교통공사 정원의 13.5% 수준입니다. 공사가 이 인력을 외주화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공사는 18조가 넘는 누적 적자에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히려 대규모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하철 운전자들이 임금 몇 푼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습니다. 파업이 코앞까지 닥치자 공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제 막판 협상에서 모자란 안전 인력은 더 채용하고 2026년까지의 인력 감축 규모도 노조와 합의해 다시 정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3개의 노조가 있는데 이 중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파업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70%에 가까운 노조원이 소속된 민주노총은 외주화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며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공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제안한 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신규 채용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2차 파업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발견되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빈대 퇴치의 날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빈대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이혜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쪽방촌 곳곳에 이렇게 빈대 방역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빈대 공포.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그 방역 현장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스팀 분사기를 들어 천장이 벌어진 틈 사이에 뿌립니다. 침대 매트리스 밑도 살핍니다. 가구 밑과 뒤, 손이 쉽게 닿지 않고 잘 안 보이는 구석들도 소독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빈대는 낮 시간 동안에는 이런 좁은 틈에 숨어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이 벌어진 오래된 나무 가구나 콘센트 구멍까지도 살펴 방역해야 합니다. 과연 빈대가 있을까? 이곳 주민들 일주일 전부터 빈대에 시달려왔다고 말합니다.
생각한 게 막 이래 돌아다니고 사장님을 눌러서 잡고 이게 점을 피해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가려워서 지금 끌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다가 이렇게 빈대병이라고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는 찾아가서 붙어 그냥 싹 잡아갖고 잡니 그래야지 참가. 빈대 공포, 주거 취약 지역 얘기만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철 의자에서 빈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퍼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이어지자 천으로 된 좌석은 180도 고온 살균하기로 했습니다. 틈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빈대들이 좀 서식할 수 있는 이런. 열차 관리를 해도 옷이나 가방에 붙어온 빈대를 다 잡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대중교통 이용 뒤 몸을 한번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빈대 출몰 신고 건수만 23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방역 작업은 연말까지 계속하지만 완전 퇴치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빈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빈대 퇴치법을 공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고 빈대 잡으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요즘엔 빈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이런 좌석이나 타인에게서 빈대가 옮겨 붙었다는 소문도 신경 쓰입니다. 택배 상자를 집에 들여다 놓기도 거북하다는 사람도 많고 외출 뒤엔 옷은 대충 털 수는 없죠. 이틀 전엔 한 소셜 커머스 업체의 식품 배송 가방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글이 소셜미디어로 확산했습니다. 급기야 이 업체 물류센터 곳곳에 빈대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는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최초 유포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어딘가 붙어있던 빈대가 상자 속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특정 물류창고에 빈대 창궐 여부 역시 확인된 바 없습니다. 10분 정도 배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시설들이나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빈대 서식은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소문의 근원은 불안감입니다. 걱정 많이 되죠. 밖에서 묻어오면은 그 생기면은 꼭 잡고 저기 해야 되니까 일단 애들도 그렇고 애 아빠도 그렇고 조심을 시키는데 공포감이 커지면서 검증 안 된 허위 정보도 진짜처럼 떠돌고 있는 겁니다. 택배 상자는 반드시 바깥에서 개봉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경고,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위험하다거나 이걸 드리지 말라 이렇게는 저희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바다에 깔린 흙인 규조토를 뿌려두면 수분을 흡수해 빈대를 퇴치할 수 있단 말도 떠돕니다. 하지만 입자가 작고 날카로운 규조토가 체내에 들어올 경우 몸에 더 해롭습니다. 일부 살충제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빈대 수혜주도 등장했지만 성분에 따라 내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관측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옥분 씨는 2007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기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폐 이상이 있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랬어요. 대학병원으로 갔죠. 간질성 폐질환 진단은 받았지만 인과관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3등급이 나왔습니다. 1, 2등급과 달리 3, 4등급은 특별법 제정 전까진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2015년 김 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온 겁니다. 8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등급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입니다. 3등급 판정을 받았던 분, 구분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가습기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SK케미칼을 상대로는 300여 명이 112억 원 규모, 애경산업을 상대로는 560여 명이 1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옥시도 정확한 소송 건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150여 명이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연말까지 6,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피부과 의사의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2년 전엔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입건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고 종이가 밤든 경찰들이 나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으실까요? 오늘 어떤 자료 확보했었는지. 배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류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의사 이모 씨가 운영하는 피부과입니다. 경찰은 이곳과 이 씨 주거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진료 기록 등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이 씨는 대마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20대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남녀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오피스텔 안에서 대마초와 흡입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대마초는 내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열흘 뒤 이 씨는 건강이 나빠졌다며 당시 운영하던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5분 거리에 지금 병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씨 측에 2년 전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는 말씀드려서 나가주시면.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씨를 불러 모발과 소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이 씨에게 무료로 마약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흥업소 실장과 대질 조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안표상 잡았다고 밝힌 게 오늘 화제였습니다. 본인의 콘서트 15만 4천 원짜리 티켓을 50만 원에 내놓은 안표상을 찾아내 예매 취소시키고 법적 조치하기로 했던 겁니다. 가수들이 직접 나설 정도로 안표는 공연계의 골칫거리죠. 갈수록 안표가 극성인 건 매크로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2달 전 가수 임영웅 씨 공연 예매 사이트가 열렸는데 이때 몰린 트래픽이 370만 건, 1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이게 전부 팬들인 게 아니라 안표상이 매크로 프로그램 돌려서 자동 예매 반복한 게 상당수인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손으로 클릭해봐야 프로그램을 이기긴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안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매크로 안표상들이 대목으로 여기는 게 야구 팬들의 잔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입니다. 올해도 수십만 원짜리 안표 장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잠실야구장 앞입니다. 경기 시작까지 2시간 넘게 남았지만 벌써 팬들로 북적입니다. 매표소엔 전석 매진 안내가 붙었습니다. 표는 예매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했는데 다 막 7만대고 막 한 번은 14만대도 나오고. 그런데 매진과 동시에 되파는 표가 나왔습니다. 한 장에 150만도 봤어요. 테이블석이요. 뭐 심한 건 10배도 붙는다고 봐야죠. 취재진이 응원 점퍼를 입고 직접 야구장을 서성여봤습니다. 몇 분 만에 안표상들이 다가옵니다. 3명이면 아무리 조금 줘도 50만 원은 줘야 돼요. 판매자를 연결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격을 얘기를 해야지 이제 맞춰주지. 본인은 얼마 예상하나 그걸 얘기를 하라 이거지. 정가의 2배를 주겠다고 하니 화를 냅니다. 빨리 가. 예약 같은 거 10몇만 원이에요. 예약 같은 거 3,000원짜리죠.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표를 판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안표상들이 자동 입력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싹쓸이한 걸로 의심합니다. 한 커뮤니티엔 안표상이 PC방에서 매크로를 쓰는 걸 봤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매크로를 4만 원에 사봤습니다. 돈을 보내자마자 파일 꾸러미를 받았는데요. 처음 하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다면서 사용 안내서와 영상까지 같이 보내왔습니다. 직접 매크로를 돌리기 부담스럽다면 대신 돌려 표를 구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내년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를 처벌하도록 공연법을 고쳤지만 스포츠 경기 예매는 빠져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중심 도시 가자시티와 가장 큰 난민촌인 자발리아 난민 캠프에서 하마스 근거지를 잇따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피하려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9일 10시간 교전 끝에 자발리아 난민촌 서쪽에 있는 하마스 요새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חמאס איבד שליטה וממשיך לאבד שליטה בצפון. 지금까지 터널갱도 130여 곳을 파괴했다며 학교와 유치원 근처에서도 땅굴 입구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언론을 만나선 하마스가 파놓은 터널들은 도시 밑에 도시 같다며 하마스와의 시가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가자 지구 내 최대 난민촌인 자발리아에선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뒤늦게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유엔은 8일 하루에만 최소 15,000명이 남부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루 4시간씩 이주를 위한 통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반대 입장을 연일 강조했습니다. It's also clear that Israel cannot occupy Gaza. What I've heard from Israeli leaders is that they have no intent to reoccupy Gaza and retake control of Gaza. 한편 하마스가 카타르 중재로 3일간 휴전하는 대신 미국인 6명 등 12명의 인질을 풀어주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과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이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페인트처럼 칠하는 게 아니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줌 월트급 구축함입니다.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인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처럼 전략적인 장점이 많아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스텔스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해군이 지난 6월부터 군함 일부에 스텔스 패널을 장착해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패널은 과기정통부 산하의 한 연구단이 만들었습니다.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붙이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있습니다. 연구단에 따르면 이 패널은 광대역에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창문에 쓸 수 있는 투명한 필름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유지 운용 비용 면에서 도료보다 필름 쪽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장기적 운영이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전투기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연구단은 비행체의 경우 고속 환경에서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 절반을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청년은 만 45세 미만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의 중진 불출마 권고를 두고 너무 급발진하는 것 같다. 급하면 체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미래 세대를 생각한 정치인의 세대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당선권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드립니다. 21대 총선 당시 득표율과 똑같은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50%는 11석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여당이 우세한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해달라고도 권고했습니다.
45세 미만의 유권자가 대략 한 37, 8% 정도. 그러면 그 청년 유권자 비율에 상응하는 어떤 국회의원 정치인이 있는 게 산술평균적으로 적합한데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국회의원의 숫자는 4% 남짓에 불과합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위원회에 청년이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의무화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지난번에 발표했던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과 세비 삭감, 현역 하위 20% 의원의 공천 배제 등을 당 최고위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도부나 중진들의 수도권 등 험지 출마 권고 내용은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역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는 시기상조라며 처음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혁신위 측은 오늘은 빠졌지만 추후 정식 접수시킬 생각이라며 비공식적으로 시간을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전남 무안군은 청정 갯벌로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 갯벌 일부가 까맣게 변하고 낙지도 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마을입니다. 낙지나 개가 많이 잡히는 곳인데 최근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을 보시면 낙지가 숨을 쉬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식이 있을 때 가서 땅을 파면 낙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곳에는 이런 표식이 많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몇 개나 잡았어요, 여기서. 한 50m 떨어져서 하나씩 나와봅니다. 지금 주민분과 약 1시간 정도 이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물때에 따라 다르지만 평상시 같으면 약 10마리 정도는 잡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은 건 2마리에 불과합니다. 다른 갯벌과 비교해봐도 다릅니다. 이런 정말 이런 회색을 띤 이게 정상이죠. 갯벌을 파봤는데 아래쪽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지금 물도 검은색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이서 냄새를 맡아보니 악취도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을 보시면 침출수로 추정되는 웅덩이가 있는데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구마 농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불법으로 폐고구마를 묻었고 오염된 물이 갯벌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갯벌이 원래 낙지 잡는 곳이 아니라며 피해를 준 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분명히 먹은 게 많이 나오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묻은 건데. 지자체가 지난 6월 조사를 했더니 폐고구마를 묻은 곳과 침출수가 흘러나온 곳 모두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조사 직후 업체는 폐고구마와 오염된 흙을 파냈습니다. 처리한 양만 91톤이나 됩니다. 지난달 지자체가 주민들이 오염됐다고 말하는 갯벌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조사했더니 일부 오염도는 다소 높았지만 대부분 기준치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폐고구마를 원상복구한다고 해갔지만 지금도 침출수가 고여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물이 지금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침출수에 오염된 퇴적층 갯벌 분포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침출수가 침투한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3D로 이제 3차원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이러는 사이 갯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축적이 돼서 나중에는 메탄가스가 되거나 더 심하면 황을 만듭니다. 움직일 수 없는 놈들은 폐사를 하고 어류나 낙지라든지 게 종류는 다 떠나버립니다. 불법으로 땅에 묻은 고구마 처리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흘러 땅이 까맣게 변했고 갯벌은 멍들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2018년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주차 중인 BMW 차량이 갑자기 불에 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고된 지 2년도 안 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차량 문제라고 결론 냈는데 BMW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 주차장으로 검은색 SUV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를 세운 운전자는 시동을 끄고 내립니다. 5분쯤 지나자 차 아래에서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은 커지고 차체를 집어삼킵니다.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진 불. 자동차는 끝내 폭발합니다. 이미 전체로 번져서 끌 수도 없는, 일반 소화기로는 아무런 할 수도 없는. 차체가 완전히 녹아내릴 때쯤 소방관들이 도착해 불을 끕니다. 불이 난 이 차량은 지난 2021년 10월 출고된 BMW 최근 모델입니다. 차값만 9,100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2월 BMW 공식 서비스 센터 차량 점검에서도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중고차도 아니고 신차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을 분석했고 엔진 발전기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불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배선에 피복이 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배선 합사이다라고 보는 거고. BMW는 오염물질 줄이는 장치인 촉매 변환기가 과열됐고 엔진 오일이 새면서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MW 측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라 차량 결함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특수한 상황이 뭔진 명확치 않습니다. 보상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화재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딱 말씀을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 BMW 차량은 연이어 불이 났습니다. BMW는 차량 문제를 숨겼다가 뒤늦게 대대적인 리콜에 나섰습니다. 1년 전쯤엔 인천 한 아파트에서도 주차한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반복해서 나는데 책임은 소비자 몫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오늘 시작됐는데 노 관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퇴거 문제를 놓고도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은 지난해 12월 나왔습니다. 1988년 9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34년 만이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고 오늘 고등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에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최 회장 측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립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지난 2016년 성폭력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때 시인 박진성 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실명까지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하라는 메시지. 지난 2015년 시인 박진성 씨가 인터넷 강의 수강생 김현진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당시 김 씨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1년 뒤 문단 미투 움직임이 있었고 김 씨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창 활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박 씨는 SNS에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고는 범죄라며 맞대응합니다. 피해 여성 사진과 신분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욕설과 악플에 시달리던 김 씨,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죄가 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항상 저에게 멀리 있다고만 느껴졌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정의가 피해자 곁에 그래도
숨쉬는 거야.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던 40대 시인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에서 의사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한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여성들을 미국 현지인과 연결해주고 돈을 챙겼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과 불법 성매매 업체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원하는 시간과 여성의 이름을 말하니 안내사항과 함께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제시합니다. 남성들은 마치 메뉴를 고르듯 가격과 조건을 정합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40대 여성 이모 씨 등 한국인 3명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redominantly Asian women across the United States for sex trafficking and commercial sex ring, exploiting them in the process. 이 씨 일당은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서 불법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고급 아파트를 빌려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가진 현지인들을 관리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신분증과 직장 정보 등을 제공해야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수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인을 넣도록 해 고객층을 계속 넓혀가기도 했습니다. This commercial sex ring was built on secrecy and exclusivity, catering to a wealthy and well-connected clientele. And business was booming until today. 체포된 일당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게 될 거라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같은 책을 여러 권 찍어 보관해왔는데 강원 오대산에 있던 사고본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오대산 사고본이 110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세자가 수일 만에 죽었는데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과 같았다. 숨겨야 할 일들은 조보에 내지 말라고 전교하다. 사소한 것 한 줄도 빼놓지 않았던 실록이 없었다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5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1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913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뒤 2차례에 걸쳐 환수해 서울의 고궁박물관에 보관해왔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새롭게 문을 여는 박물관에서 실록 75책의 원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중종실록의 앞장에 찍힌 동경제국대학이란 낙인은 굴곡의 세월을 거친 역사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실록의 편찬 그리고 의계의 편찬부터 이 환수되는 모든 과정들을 여기 한 실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한 이 국보와 이 보물, 실록과 의계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여러 개의 실록 사본을 산속 깊이 보관했는데 그중에서도 오대산 사고본은 실록을 수정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원본도 함께 보존돼 있어 실록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고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실록과 함께 왕실의 그림 보고서인 의궤 82책을 포함해 1207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현지 한인타운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김치를 선물로 받고 한국 전통 무용도 관람했다고 하는데 DC로 확인하시죠. Lay my head.
오늘 하늘빛이 다소 흐렸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역은 퇴근길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구름이 더 확대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북과 경북 남부에 5에서 1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추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오늘보다 11.4도나 떨어진 7도에 그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중부 내륙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1도, 대전 3도, 전주 5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춘천, 전주 10도, 대구, 창원 13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